자, 교재 17페이지 이제 파트 3번의 법률행위 주체 법인 보겠습니다. 세 문제 정도, 많게는 세 문제, 그리고 두 문제 정도는 꼬박꼬박 나오는데 기출 5번이 뒤에 봤더니요, 불법행위입니다. 그렇죠? 일단 정리를 법인 파트는 어떻게 할 것이냐. 첫 번째로 능력 부분에서는 어쨌든 얘도 권리 능력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다만 자연인과 차이점이 있는 부분, 뭐 생명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부분들만 확인해 주시고, 무엇보다 이 권위 능력을 제한할 건데 우리가 원하는 건 정관이다. 그쵸? 정관. 정관은 자치법규입니다. 자치법규란 말은 얘네들끼리는, 구성원끼리는 구속력을 갖는 법원이라는 거예요. 얘네들끼리는 구속력을 갖는 거죠. 즉 자치법규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률 해석입니다. 법규 해석이죠. 얘네들은 법률 행위 해석이 아닌 거예요. 법규 해석이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해석론을 놓아보자. 정관에서 목적 범위내라고 할 때 그 목적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판단할 것이냐. 넓게 봅니다. 직접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필요한 모든 행위를 우리는 객관적으로, 중요한 말, 추상적으로 판단해 보겠다. 왜 이런 표현 썼는지 아시겠죠? 법규니까 일반적이고 추상적이고 객관적이어야 되지. 개별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지. 그게 법률행위 해석인 거잖아요.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는 게 법률행위. 직관객추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요거는 기출이 됐으니까요. 이제 나오면 그럼 목적 범위내가 갖는 의미, 저는 요거 바꿔내죠. 객관적,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땡. 왠지 그 법인에 한정된 사항 같으니까 개별적, 구체적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리고 이 범위 내에서 행위 능력을 갖지만 이제 뒤에서 보실 요거는 누가 한다? 대표기관이라고 하는 자연인이 하시니까 대리 규정을 준용타겠다. 자, 그리고 역시 특칙이죠. 불법행위 능력. 그래서 대표기관의 불법행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대표기관에는 누가 있느냐? 직위, 명칭, 등기, 불문이죠.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직위, 명칭, 등기, 불문, 사실, 장악, 실질,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법인의 대표기관으로 보겠다. 선생님이라고 불리지 않아요? 그쵸? 선생님이라고 불리지. 그리고 등기이사직 아니어도 되지. 명칭도 이사도 아니지. 직함도 없지. 근데 저분 누구야? 우리 회사에서 가장 영향력이 크신 분이야. 대표죠. 대표. 자, 그리고 직무 관련성이 필요한데 여기서 나오는 판례. 상대방이 악이라거나 조심하셔야 됩니다. 경과실, 아니, 과실은 쪼갤게요. 여기까지예요. 이렇게 걸려야 악중입니다. 책임이 안 남아요. 그쵸? 근데 얘는요, 성립한다라는 거죠. 성립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에서 참작하겠다라는 거죠. 손해배상에서. 그래서 악의 또는 과실 이런 표현으로 나오면 땡입니다. 제가 출제를 한다 그러면 근데 이 직무 관련성과 관련돼서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이라고 할 것 같아요. 과실도 그냥 과실이 아닌 중과실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 조문은 법인과 대표기관, 얘네들이 부진정연대, 판례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조문은 연대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오히려 얘는 가로 읽고 닫으셔도 되고요. 채권 쪽 영역이니까. 자, 근데 여기에 공무한 우리의 사원, 공모사원도 연대 추가가 됐네요. 요거 은근히 기출 잘 내죠. 공모사원. 이게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주체 범위를 넓혀주는 거고요. 요건 범위를 넓혀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주체 범위가 넓어지고 요건 범위가 넓어졌다라는 건 상대방 입장에서는 너무 유리해.
그럼 반대로 법인 입장에서는 야, 우리 대표기관이 장난질을 쳤는데 우리 법인이 책임을 지는 건 좀 너무 심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요거 마련해 줬잖아. 그쵸? 요거 마련해 준 거죠. 이걸로 성립 범위를 축소하는 거죠. 근데 얘까지는 안 봐준 거예요. 얘까지는. 이렇게 계속 규범조화적 해석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읽어볼까요? 기출 5번. 갑사단법인의 대표이사 을이 외관상 통과. 이 직무행위 관련성은 어떻게 판단한다? 외관이론. 그쵸? 자, 단어 하나하나를 상당히 신중히 썼다라는 걸 딱 문제 보면 알 수 있어요. 출제자가. 그 직무에 관한 행위로 병에게 불법행위라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을의 불법행위로 인해 갑이 병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을은 병에 대하여 자기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딱 여기까지만 내는 거죠. 부진정 연대채무다까지는 안 가는 거예요. 채권법 영역이라서. 2번. 갑의 손해배상 책임이 원인이 을의 고의적인 불법행위인 경우에는 병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법리는 적용됩니다. 자, 이제 3번 조심. 병이 을의 행위가 실제로는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악의, 자, 중대한 과실이죠. 중대한이 빠지면 이거 틀린 문장입니다. 그죠? 중대한이 빠지면 안 돼요. 중과실 한정입니다. 경과실은 손해배상 책임 들어가요. 그러니까 2번 보세요. 병에게 과실이라는 단어를 쓴 거잖아요. 과실. 가장 약한 의미의 부주의로서 과실일 수도 있고요. 보통의 부주의는 부주의라는 경과실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실은. 자, 다만 4번. 갑의 사원 정이 을의 불법행위에 가담했기 때문에 여기는 그대로 연대 이랬네요. 연대. 자, 그 다음에 5번. 갑이 비법인 사단인 경우라 하더라도 병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죠. 비법인 사단에게 적용되는 것만 또 추가적으로 나왔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자, 2번. 비법인 사단은 종중이랑 교회 쪽에 포커스를 맞춰주시고 여기가 판례가 많아요. 종중이 상당히 판례가 많고 뒤에도 제가 실어드렸습니다. 자, 비법인 사단. 자, 그럼 이분들 입장에서는 등기가 안 돼 있잖아요. 설립 등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적용되는 것만 우리 살펴봅시다. 조심하십시다. 35조 1항 적용되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직무 관련성 판례들이 상당히 넓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외관 이론이기 때문에 이거 보세요. 강행법규 위반 행위도 직무 관련성에 넣어주잖아요. 그쵸? 왜 우리는 불법 행위를 물어보는 거니까. 진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표현 대리는 절대 안 됩니다. 표현 대리가 안 된다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이거는 책임을 추궁 못한다라는 거잖아요. 계약상 책임을 추궁 못한다. 이 얘기는 계약은 무효가 나왔기 때문에. 야, 그럼 계약이 무효가 나와서 계약 책임을 추궁 못하면 나 이제 어떻게? 야, 불법행위 손배청 들어오라니까? 이런 얘기인 거죠. 계약 책임을 추궁 못하니까 불법행위 손배청으로 들어오는데 직무 관련성 요건에서 야, 강행법규 위반을 직무 관련성으로 인정해 주는 건 너무 무리한 거 아니냐? 미안해. 넓힐 거야. 넓힐 거야. 내가 좁혀주는 방안 지금 말했잖아. 악의중과실만 아니면 된다고. 자, 그리고 잘 나오는 대표권 남용, 개인살이, 도모 이렇게입니다.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심 62조죠. 임시이사. 임시이사 조문이에요. 이것도 역시 유추 적용입니다. 이 두 가지 판례는 챙겨 가시는 게 맞다. 그 나머지 내용은 또 뒤에서 같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실게요. 자, 19페이지 기출 6번. 좋은 문제였어요. 갑사단법인이 3인의 이사 을병정을 두고 있다랍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쟁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예, 지우겠습니다. 자, 세 번째 쟁점에서 역시 중요한 건 바로 기관이죠. 기관. 기관은 세 가지가 있을 건데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 중에서도 얘한테만 있는 거니까.
크게 문제 안 되고요. 그쵸? 그리고 감시기관인 감사는 임의기관이니까 뭐 둘 수 있다. 이런 조문들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요. 둘 수 있다. 그리고 업무 집행기관이죠. 누군가 결정했으니까 이제 업무를 해야 되는데 아 여기서 나오는 대표 이사가 나온다. 얘는 필수죠. 필수기관. 반드시 두어야 한다. 반드시 두어야 한다. 그러면 얘는 어떤 거야? 나는 대내적으로는 내가 사무집행하는 거 맞고 대외적으로는 나는 법인을 대표할 거란 말이지. 자 그럼 대내적으로 사무를 집행할 건데 요거는 뭐다? 각자 대표가 원칙이다. 딱 나왔죠? 아무리 이사가 수인이어도 각자 대표임이 원칙이다. 대리규정을 준용할 거니까. 대리규정을 다시 한번 준용할 거니까. 대내적으로 사무를 집행하는데 관건은 야 우리가 좀 여러 명 있는데 우리도 기관 하나 만들자. 이사회는 자 또 보세요. 임의 기관입니다. 이사는 필수. 이사회는 임의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사회를 만들었다면이죠. 만들었다면 거기서는 과반수로 가시길 바래요 라고 하는 겁니다. 조문이. 안 만들어도 돼요. 이사회 결정, 이사 과반수 이런 얘기.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여기 있네요. 장난질 치는 거죠. 대표적으로. 왜냐 상대방 보호 필요성과도 밀접 관련성. 자 그러면 우리 대외적으로 대표가 있는데 얘는 권한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다 하나 쓰겠습니다. 남용. 지금 봤죠? 비진이 유추. 비진이 유추. 따라서 어떻다?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어야 보호를 받습니다.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어야 보호를 받으니까 법인 측이 적극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죠. 대부분 우리 민법은 선의를 추정시켜 주니까. 자 근데 이제 관건은 제한입니다. 제한도 크게 보면 특별법. 이제 안 쓸게요. 이게 바로 바로 나오잖아요. 이게 강행법규. 아까 제가 판사해드렸던 어떤 거? 사립학교법.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보세요. 왜 신씨까지 갔어? 표현대리가 CR이 안 맥히니까. 맞죠? 어떻게든 계약 유효가 안 나왔어. 강행법규 위반으로 절대무효 표현대리도 안 나와. 그러니까 무효주장 그 자체를 막으려고 야 네가 스스로 법률행위라고 무효주장하는 거 신칙 위반이지. 미안한데 그거 신칙 위반이 아니거든. 까지 간 거죠. 그래서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히려 시험은 이제 민법이니까 민법 조금만 더 이렇게 하겠습니다. 포괄위임 금지. 자 그리고 이제 쓸게요. 이것도 아까 일부러 안 썼습니다. 비법인 사단에도 유추죠. 이것도 유추. 그러니까 세 가지는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임시사 선임 규정 비법인 사단에 유추한다. 포괄위임 금지 규정 비법인 사단에 유추한다. 그래서 대표 기관의 법인 불법 행위 유추 적용한다. 왜냐? 이건 그냥 바로 무효 나오잖아요. 무효 나오니까 바로 여기로 가시라는 거죠. 35조 1항. 계약은 무효 나오니까. 그리고 이익이 상반하는 행위죠. 요게 바로 특별대리인 선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거래 같은 거죠. 자기거래 같은 거고. 자 그리고 나와라. 이제 정관입니다. 보세요. 자치법규 있죠? 정관에 기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정효. 근데 그걸 자 이제 등기 일률 판단입니다. 맞죠? 법인 등기부가 있어요. 토지 등기부 하나, 건물 등기부 하나, 법인 등기부 셋. 근데 이제 물건 넘어가면 토지 등기부 보실 거고 건물 등기부 보실 거고 우리 수험생분들이 어떤 걸 공부하시느냐? 건물에서도 사실 일반 건물은 잘 공부 안 하시죠. 집합 건물이 핵심이지. 집합 건물이.
자, 그럼 이제 등기로 판단합니다. 등기를 해야 대항인데 만약에 등기를 하지 않으셨대요. 이제 여기서 의문 제기가 났지만 이거 법인 잘못이죠. 악의 제3자도 보호를 받는 겁니다. 즉 이 얘기는 뭐다? 악의 제3자에게도 대항을 못해요.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죠? CF를 걸어드리겠습니다. 바로 얘가 차이점이 있죠. 비법인 사단은 어때요? 설립등기 자체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적용되는 것만 체크를 해드렸고 적용 안 되는 것 중에 하나 요거. 바로 요 녀석 적용이 안 되죠. 등기 자체를 못하니까 설립등기를 못하니까 정관은 기재를 할 수 있어도 등기를 못합니다. 등기 규정 적용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차이점. 자, 차이점. 선의무과실해야 돼요. 얘는 악의자도 보호를 받는데 얘는 등기 자체가 없으니까 확인할 길이 없어. 제3자 입장에서는 등기부 열람을 신청했는데 등기부가 없네요. 오케이. 가야지. 근데 얘는요. 등기부 자체가 없잖아. 그러니까 알아봐야 돼. 지금 대표이사가 내 앞에 앉아있는데 얘 혹시 뭐 대표권 제한 관련해서 뭐 있니? 니네들 정관에 뭐 있어? 내가 니네 정관까지는 열람을 못하잖아. 자치법규니까. 그러니까 선의무과실. 선의무과실. 그래서 요 정도로 체크를 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볼게요. 자, 1번 지문 각자 대표 통과, 2번 지문 과반수 통과, 3번 지문 자, 정관 나왔네요. 대표권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더라도 끊고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그와 같은 정관 규정에 대해 악의의 제3자에 대해서도 대항할 수 없다. 4번 병의 제3자갑의 재반사문 나왔네요. 포괄위임. 안 됩니다. 보세요. 갑에게 효력이 없다. 절대 무효예요. 민법에서 대놓고 해놓은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5번. 갑이 토지를 정의 매수하기로 결정했다. 어때요? 이게 바로 이익상반행위죠. 이익상반이기 때문에 밑에 임시이사가 아닌 특별대리인입니다. 어려운 조문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체크. 제가 뒤에 해설에 달아드렸거든요. 요것만 우리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 20페이지에 추가적으로 하나 판례 확보해 볼게. 동그라미 2번에 이사회. 임시기간이라고 했습니다. 판례 박스 있는 거 하나 또 살펴볼게요. 이사가 수인인 민법상 법인 정관에 대표권 있는 이사만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정관입니다. 이는 과반수 이사가 본래 할 수 있는 이사회 소집에 관한 행위를 대표권 있는 이사로 하여금 하게 한 것에 불과하다. 따서 밑에 대표권 있는 이사가 다른 이사의 정당한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였다면 대표권 있는 이사만 이사회 소집할 수 있는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이 경우 이사는 정관의 이사회 소집 권한에 관한 규정 또는 민법에 기초하여 법인 사무 집행할 권한에 의하여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민법이 이사들에게 이사회 소집 권한을 줬는데 정관에서 그걸 좀 제약한 거예요.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난 민법으로 가겠다. 이런 거 보면 하위 규범은 상위 규범에 저촉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리고 5번으로 가보실게요. 이건 키워드만 잡을게요.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자 상반입니다. 상반 네모. 밑에 특별대리인의 특별네모. 요거 64조 옆에다가 하나 추가할까요? 이거 동지 규정이 뭔가요? 바로 플러스 친권자의 여긴 표현이 좀 다릅니다. 이해 상반행위죠. 그러니까 요즘 가족법 영역까지 확장된다고 할 때 우리 친권자는 법정 대리인이잖아요. 근데 똑같아요. 법정 대리인이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이해상반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법인은 이익상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됩니다. 요런 규정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밑에 이사가 없거나 결원입니다. 결원, 결혼의 키워드를 드릴게요. 뒤에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자 여기는 임시이사죠. 자, 청구권자 이해관계인 검사 똑같아요. 그리고 누가 한다? 법원입니다. 지금 바꿔낼 수 있는 포인트가요. 그러니까 상반이라 그러면 특별이고요. 결원이라 그러면 임시이사인데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교수님들이 한 번 더 생각을 한 거예요. 수험생분들이 이제 요거 크로스로 내는 걸 많이 했겠지. 이렇게 내면 틀리다라는 걸 얘기를 했겠지. 그러면 뒤에 이제 얘죠. 선임권자. 얘를 바꿔냅니다. 법원이에요. 밑에 CF 주무관청 X.
주무관청 X. 주무관청은 사무감독기관이죠. 그쵸? 사무감독기관입니다. 사무감독기관. 법원을 바꿔내면 가장 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무관청이 선임해야 한다. 땡이에요. 땡. 대외적인 효력 유무를 따지는 사람들을 뽑는 거라 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한다는 취지. 자, 그래서 이제 넘겨보시면 비법인 사단 쪽에 판례군이 조금 쌓여 있습니다. 자, 판례 07번은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장 딱 한 문장이에요. 우리 비법인 사단도 어쨌든 권리 능력이 있잖아요. 그쵸? 다만 이제 등기를 제외한 것 한해서 권리 능력이 있으니까 그 대표적인 게 첫 번째 줄 인격권 주체입니다. 그럼 이 인격권에서 네이밍이잖아요. 우리 비법인 사단의 이름, 당연히 이름 사용권도 있고요. 따라서 이 명칭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용되는 것 막을 수 있는 세 번째 줄 사전 예방 구제 수단으로 침행이 정지 방지 등의 금지 청구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한 문장입니다. 타인이 비법인 사단의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비법인 사단 명칭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였음이 인정될 경우 비법인 사단은 자신 명칭을 사용하여 권리를 침해한 타인을 상대로 명칭 사용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서 한 두 줄 정도로 출제가 가능하겠네요. 이 문장 하나. 자, 그 다음에 판례 08번에 종중교회는 잘 봐주시라 그랬죠. 또 법리가 동일 법리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줄 자연발생적 종족 집단이고요. 밑에서 세 번째 줄 뒤에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게 어떤 의미죠? 부분사회 법리죠. 그러니까 종중교회. 특히 교회는 권징재판이라고 하잖아요. 권선징악. 뒤에 원칙적으로 종중규약은 그것이 종원이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등 종중본질이나 설립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유효성을 인정한다. 그럼 반대로 기출되던 거 뭐죠? 종중의 본질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종중규약은 무효. 맞죠? 종중의 본질적 권리 침해하는 규약은 무효. 의결권을 20년 동안 제한했다. 무효. 무효. 근데 이제 몇 개 챙겨 가셔야 되는 게 의결권 제한 무효인데 요거는 자, 요거 정리하겠습니다. 종원. 성년이죠. 남녀입니다. 당연 종원이죠. 키워드. 성년, 미성년 안 돼요. 이건 제가 일부러 안 넣었는데 가족법에 나왔어요. 가족법에서. 미성년 자녀. 예를 들면 성년의 엄마, 성년의 아빠가 어떤 종중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면 아이들도 그쵸 같이 종원이 된다. 땡. 미성년자잖아. 미성년자. 한 질문 뽑힐 수 있습니다. 성년의 부모가 종원이 된 경우 그의 미성년 자녀들도 당연히 종원이 된다. 땡. 그쵸. 시험장 가서 갑자기 처음 본 지문이야. 난 계속 이것만 봤어. 이것만. 당연입니다. 반대로 어때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년자는 당연히 종원이 되니까 미성년 자녀들은 가입 의사표시를 하면 된다. 땡이죠. 그것도.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가입 의사 표시를 해도 안 되는 게 미성년이야. 성년자는 굳이 가입 의사도 표명 없고요. 미성년 자녀는 더더욱 안 되는데 여기 아직은 여기에 머물렀죠? 아직은 여기. 아직은 관수법까지는 안 됐습니다. 몇 년 더 걸리는 것 같아요. 그쵸? 한 5, 60년 동안 유지되던 관수법이 남성안전 관수법이 깨졌으니까 얘도 한 4, 50년 뒤에나 관수법으로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요게 지금 자연발생적 종족 단체에서 나왔는데 한 문장만 더 챙겨가시는 거. 그러니까 고유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 인위적 조직을 거친 비법인 사단 유사 종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름은 종중이란 말을 써도요. 자연발생적 종족 단체가 아니라 인위적인 조직을 거쳤기 때문에 오히려 얘는 고유한 성질이 종중보다는 비법인 사단 쪽에 조금 더 가깝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종중이라 그러면 성년 남녀 다 되는데 얘네들은 느낌이 인위적인 조직 행위를 거쳤기 때문에 비법인 사단이라서 어떻다? 남성안전규약 유효입니다.
얘랑만 안 헷갈리시면 돼요. 여기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 여기는 비법인 사단 유사 종중. 이렇게 나오면 조금 어렵다. 자, 그 다음에 09번도 판례 제목으로 끝내시면 되겠네요. 하부 조직을 독립된 비법인 사단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똑같습니다. 두 번째를 보시면 단체로서의 실질을 갖추면 되는 거죠. 권리 의무 능력이 밖에서 충분히 인식될 수 있을 만큼 단체로서의 실질입니다. 이게 뭐와 달라요? 민법상 조합이랑 다르죠. 합유 개념인. 따라서 밑에 사단법인과 별개 독립된 비법인 사단으로 볼 수 있다. 그럼 이제 밑에 21페이지 빈 공간 있죠? 이제 요거 하나만 체크하고요. 물권법 때 따로 안 보려고요. 물권법 때는 공유만 보려고 밑에 빈 공간에다가 이분들 비법인 사단 마지막 정리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앞에서 안 했습니다. 재산관계. 고민도 안 하는 총유. 완전 특이하죠? 진짜 집단 개념이 너무 강해요. 이게 합유랑 다른 점. 합유는 개인성, 개성이 너무 강해. 나 싫은데 그만할 거야. 근데 얘네들은 그게 안 돼. 나올 것 같네요. 지금 뉴스에서 JMS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교수님들이 그치 어우, 엄청나지. 재산 사원의 집합체 총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을 수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개인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진짜 세뇌를 당하면 그게 되겠는가.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저 집합의 개념, 총유의 개념이 갖고 있는 힘. 그러니까 이 재산에 대해서 규율을 해야 돼. 너무 많이 갖고 있어. 너무 많이 갖고 있는데 아까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얘네들은 부분사회 법니다. 그럼 니들이 일단 알아서 자치규약이라는 걸 만들어봐. 정관 1차 판단. 근데 정관에 대부분 안 두죠. 뒀다가는 욕먹잖아. 예를 들면 우리 수험생분이 어떤 한 기관의 비법인 사단의 장이에요. 근데 규약을 만들어서 장인 내가 알아서 다 할게 라는 걸 규약으로 명문화 딱 해놨어요. 누가 좋아해? 안 좋아하지. 그러니까 안 만드는 거야. 안 만드는 거. 안 만들다 보니까 그러면 요걸로 가자. 그래서 판례가 다 나왔잖아요. 교인총회라든지 종중총회. 다 나온 거죠. 자, 미안한데 요거 하나. 보존 행위도 사총결의 거쳐라. 절대 대표 개인 못한다. 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도 개인이 못한대요. 합유는요. 보존행위 개인이 할 수 있죠. 공유는요. 보존행위 개인이 할 수 있죠. 얘는 이것도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이 개념을 먼저 알려드린 겁니다. 민법은 사실 지금은 이런 시험에 나올 것들을 정리하는 건데 처음에 기초 개념만 잘 잡아두시면요. 이런 게 그냥 읽히는 거죠. 보존행위고 뭐고 사원의 집합제 개념이니까 같이 해. 라는 느낌이 너무 강해요. 그리고 이제 요겁니다. 관리처분행위. 이걸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매매라든지 담보권 설정. 이게 바로 사총결의가 필요한 거고 이제 나옵니다. 위반시 절대 무효죠. 강행규정. 강행규정이에요. 뭐다? 안 나옵니다. 여기서 나온 거죠. 판례 하나. 대표권 자체가 없대요. 대표권의 외형, 외관을 갖춰야 표현 대리라는 걸 탈 텐데 대표권 자체가 없대. 대리를 타고 표현 대리를 타야 되는데 대리가 없으니까 안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자, 설계, 용역 계약, 보증 계약, 채무 보세요. 매매 계약에 따른 채무 승인입니다. 매매 계약 말고요. 매매 계약은 사원총회를 거쳐야 돼요. 그럼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권리 의무가 나오잖아요. 채권 채무가 나오죠. 그 채권 채무의 승인 행위는 사총결의를 안 거쳐도 됩니다. 이거는 관리처분 행위가 아닌 거예요. 위에 거는 관리처분 행위 맞아요. 매담이. 근데 밑에 설보승은 관리처분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총결의를 안 거쳐도 된다. 안 거쳐도 된다. 그래서 얘만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출지문을 혹시라도 하나 냈을 때 이런 거죠. 비법인 사단에서 비법인 사단 재산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의 승인 행위에는 사원총회 결의가 필요하다. 땡. 맞죠? 매매 계약에서만 필요합니다. 승인까지는 필요가 없고요. 자, 이런 부분들도 마지막까지 챙겨가시면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은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트 4의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두 문제 정도가 또 역시 예상이 됩니다. 요 의사표시에서 일단 두 문제 정도가 가능하고요. 여기서는 강행 규정 낼 수도 있어요. 그쵸? 법률행위의 목적에서 가능, 확정, 가능, 적법, 타당에서 적법, 효력 규정, 단속 규정 이 부분 강행법규. 그리고 타당성에서 103조, 104조 해서 그렇게 한 문항 해서 합치면 세 문항 정도가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문제 한번 보시면 법률행위 해석 쪽과 함께 출제가 됐네요. 자, 기출 07번의 갑은 자신의 점포를 32만 달러에 팔기로 의혹하였지만 미국인들에게 실수로 매매대금을 23만 달러로 표시하여 이 가구로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건 오표시 무효 원칙이 아닌 거죠. 오표시 무효가 아닙니다. 이게 엄격한 의미에서 바로 요거예요. 법률행위 해석론. 규범적 해석, 불일치죠. 법률행위 해석은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이 있습니다. 자연적 해석이 오표시 무효 원칙이고 보충적 해석은 우리가 가정적 의사를 따져보겠다. 거기서 말하는 가정적 의사는 객관적으로 추정되는 정당한 이익조정 의사인 거지 실제하는 주관적 의사가 아니다. 그러면 규범적 해석에서의 불일치의 경우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미국인 을은 진짜 23만 달러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이거는 불일치가 터지는 거 맞다. 여기서만 착오가 발생한답니다. 맞죠? 자연적 해석과 보충적 해석에서는 착오가 안 나옵니다. 따라서 1번에 비진이 표시 아니고요. 2번에 통정어의 표시 아니고요. 3번에 자연적 해석인 오표시 무효 원칙이 아니고요. 5번에 매매계약 자체는 성립했습니다. 그렇죠? 다만 금액의 차이. 자, 그러니까 4번에 착오, 규범적 해석.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 갑은 착오를 주장하여 위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지만 을이 갑의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면 취소할 수 없다. 그래서 뒤에 넘겨보시면 제가 오표시 무효 원칙 판례를 하나 넣어드렸습니다. 요거는 갑의병 사료로 충분히 나올 수 있죠. 합의한 대상 목적물의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고 표시한 대상 목적물에는 계약이 불성립하기 때문에 만약 그 표시한 대상 목적물의 등기까지 경료되었다면 이는 원인 없이 경료된 것으로서 무효다. 무효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요. 자, 24페이지의 신작 4번입니다. 이중 매매인데 우리 수험생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정리하셔야 되는 거 요거 우리는 이걸 볼 거잖아요. 강행 규정. 그 중에서도 두 가지 이따 뒤에서 다시 한번 판례로 보겠습니다. 효력 규정이랑 요렇게 우리는 예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다음 중 강행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것은 이렇게 찾아봐라 골라라 나올 수 있으니까 판례 정리 잘 부탁드리고요. 2번에 민법 103조는 자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이제 유형화시키는 것. 이것도 일반적이고 추상적이죠. 그래서 판례가 유형화시켜줬다고 했을 때 몇 가지만 챙겨가시는데요. 자, 첫 번째 증언 대가. 요거는 두 가지로 나누십니다. 진실 증언은 상당성 넘어가야 상당성 초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초과하면 안 돼. 용인되는 수준은 가능하대. 식비, 여비. 자, 근데 얘 조심. 허위 증언입니다. 얘는 상당성 불문이에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죠. 무조건 무효.
안 돼요. 얘는 허위 증언. 요 단어를 주어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시험장에 들어가셨는데 중현아 요거 진실한 말 안 보이고 그냥 소송에서 증언대가 목적으로 요렇게만 나왔으면 그거 어떻게 판단해야 돼? 진실 증언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왜냐 교수님들이 허위 증언을 내고 싶으면 허위라는 명확한 단어 두 글자를 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까 봤던 내용이죠.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요 정도. 몇 개 안 되는 것. 이건 그냥 무효. 그리고 3번. 제가 앞에 미리 썼어요. 표시되거나 알려진 동기불법. 그쵸? 표시되거나 알려진 동기불법. 고민도 하지 마시고. 그리고 가끔가다 이제 교수님들이 강박인데 얘는 두 가지로 나누셔야죠. 단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활용됐다? 그건 취소에 불과하다. 우리가 뒤에서 볼 거다. 이거 무효까지 가려면 단순 도구로서 활용돼야 된다. 의사결정 완전 박탈. 그쵸? 중현이가 도구로서만 활용됐다. 이래야 무효가 온다. 이래야 무효가 온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가불병으로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요겁니다. 5번 이중매매죠. 이거는 교수님들이 가불병 사례로도 출제 가능성을 높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면 조금 쉬울 수 있는데 얘가 나오면은 어쨌든 읽어내셔야 되잖아요. 읽어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보고 같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문제를 일부러 심플하게 만들었습니다. 갑은 을에게 갑소유 X토지를 매도하였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아직 격려하여 주지 않고 있었고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던 병은 갑을 배임 행위를 적극적으로 교사, 자 적극교사란 말이 나왔으니까 아마 우리 수험생분들이 103조 위반 무효라고 생각하시면서 뒤에 매매계약 무효, 소유권 이전 등기 격려 무효. 그렇다면 맨날 나오는 게 뭐예요? 적극가담에 따른 제1매수인의 권리 구제 방안입니다. 두 가지로 여기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단순 가담의 경우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에게 그 어떤 청구도 못해요. 맞는 문장입니다. 맞는 문장이에요. 제2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안 돼. 그러니까 제1매수인은 누구한테 가야 돼요? 매도인에게 가야 되는데 이게 해제 손해배상 청구잖아요. 근데 이게 영역을 우리 벗어난다 이거죠. 그래도 교수님들은 출제합니다. 왜냐? 이중매매 민법 총칙이니까. 제1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면 된다. 끝.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해제가 어떤 해제인지 손해배상이 어떤 건지 알 필요는 없어요. 왜냐? 교수님들 그냥 이렇게만 내니까. 자, 얘는 보세요. 적극가담에서 무효기 때문에 자, 여기 보세요. 이걸 먼저 쓰는 거예요. 이미 매도인에게 해제 손해배상이 아니라 요거죠. 이걸 보유하게 되는 거죠, 여전히. 이 차이점 바로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걸 먼저 여기서는 서술해야 되는 게 맞아요. 제1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가지고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 보전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나옵니다. 제2매수인에게 두 가지 권리. 그쵸? 채권자 대위권은 된다. 채권자 대위권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셔도 돼요. 그죠? 대신 자리로 들어가겠다. 대신할 때 자리 위자. 내가 너 대신할게. 너 나와. 그쵸? 매도인은 쭈삐쭈삐 하면서 미안해. 걸렸으니까 뭐 할 말이 없지. 근데 얘는 안 됩니다. 법률행위 자체를 취소할 수는 없어요. 제3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다시 질문. 우리 민법은 취소권자를 규정하고 있다. 맞죠? 제한 능력자, 흠 있는 의사표시한 자, 대리인, 승계인.
그러면 일반 채권자가 취소하는 이 일반 취소 채권은 요건이 더 엄격하다. 이걸로 얘는 안 된대요. 이걸로 얘는 안 돼요. 금전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고민도 안 하죠. 이게 제3자 채권 침해예요. 딱 나왔죠? 제가 이걸 괜히 쓴 이유가 아닙니다. 이게 채권이죠. 이 채권이 누구한테 침해당했어요? 제2 매수인에게 침해당했지. 제3자 채권 침해로서 이게 불법행위입니다. 이렇게 두 개예요. 이거 그냥 암기해버리세요. 불법행위. 손대. 일로와 손대. 그치 혼나야지. 손대. 딱 맞아야지 이제. 손대. 손대. 그리고 찾으시면 문제 쉽네요. 그쵸? 그러니까 문장으로 나와도 맞출 수 있고요. 문장이 아닌 단순 권리 나열을 해도 충분히 맞출 수 있으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좀 요건 쪽에서 궁박이라든지 그 경솔, 궁박, 경솔, 무경험 이거 개념 요소 잡고 여기서 예 대리인 경무대 하나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백사조에서는 궁박은 본인,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으로 가시고 여기에 더하기 앞만 좋은 바도 안 보이는데 폭리하기가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잘 나오는 건 요거죠. 요거. 취는 안 되는데 자, 전환은 됩니다. 전환 조심하셔야 되죠. 불공정 법률 행위는 추인과 전환이 허용되지 않는다. 땡. 추인은 안 되지만 전환은 된다. 그리고 두 가지만 경매는 당연히 적용 안 되죠. 국가 공권력인데 100억짜리 경매 목적물이 유찰을 한 3-4번 당하니까 한 20억 됐어. 무조건 가서 사야지. 그걸 불공정 법률행위라고 해서 경매 자체를 무효로 들리면 누가 경매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요? 당연히 안 되죠. 그리고 여기는 반대급부가 없다. 반대급부가 없다. 이렇게 두 가지 정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기억지문 손해배상 청구권은 돼요. 니은의 대위도 됩니다. 근데 디귿의 채권자 취소권은 안 되고요. 25페이지 해설 보시면 이걸 두고 네 번째 줄 제3자의 채권 침해라고 하신다. 자, 그 다음 이제 넘겨보시면 판례군들을 해놨습니다. 자, 판례 10번은 기존 법리들이 확인된 것 뿐이고요. 특히 이제 문장이 조금 어색할 수 있는 거 우리 2번 한번 읽어볼까요? 계약에서 요구되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어느 당사자에게 여러 가지 권리 행사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면 계약 해석상 그 선택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건 어떤 의미예요? 당사자들끼리 권리 선택 순서도 정할 수는 있어요. 야, 이거 먼저 행사해줬으면 꼭 좋겠거든. 알았어, 걱정하지 마. 그게 없다면 그쵸. 어느 권리를 행사할지 선택할 수 있다. 당연하다. 자, 그리고 3번도 이미 있는 법리 처분문서 그쵸 서면이니까 조금 더 엄격하게 해석하고 자 이제 판례 11번은요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자 1번입니다. 첫 번째 줄 중개보수 약정 중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 강행법규 위반 무효고요. 세 번째 줄 한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예요. 그리고 2번은 딱 봐도 아시겠죠. 비영리법인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 원칙 금지. 그리고 3번도 누가 봐도 보증금 임대료 상한. 그리고 4번 그에 따른 초과한 분양 전환 가격 부재소 합의까지 무효. 3번, 4번은 묶어주셔도 될 것 같고 자 밑에 빈 공간에다가 요거 두 가지만 비교 유의를 꼭 해주세요. 요즘 부동산 중개와 관련돼서 교수님들이 관심도가 높잖아요. 부동산의 가격이 워낙 들락날락 하니까. 그래서 비교 유의를 하셔야 되는 게요. 단속 규정입니다. 자, 중개사 직접 거래하신 거요. 이거는 유효해요. 단속 규정입니다. 단속 규정이에요. 즉 중개사 입장에서 의뢰인의 목적물이 너무 좋은 거야. 사고 싶지. 그거 제가 사면 안 될까요? 자격 정지당할 각오로 사시면 됩니다. 매매계약은 유효해요. 막지 않아요. 이게 다른 거죠. 중개 수수료, 직접 거래, 그리고 다 알고 계십니다. 미등기 전매.
알고 계시는 거죠? 부동산 특별조치법에서 미등기 전매를 막고 있지만 이건 어떻다? 효력 규정이 아닌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유효하다. 유효하다. 뒤에 중간 생략 등기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이제 파트 5번의 대리입니다. 여기가 이제 한 3문제 정도가 가능하죠. 왜냐하면 우리 수험생분은 채권법 영역이 안 들어가죠. 위임이라든지 위탁. 원래 우리 수험생분들이 간평사가 되면 위임 위탁을 받아서 토지 간평하거나 이러신단 말이에요. 아니면 이제 간평법인. 거기에 이제 위임 위탁을 하겠지. 근데 위임 계약이라든지 위탁 계약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대리 쪽에 포커스를 다 맞춰서 내겠다. 근데 교수님들이 또 요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네요. 유권대리. 유권대리에서는 첫 번째 수권범위 해석론 내어놓은 수권범위 판례. 나는 분명 너한테 매매 계약만 체결하라 그랬는데 왜 이런 거 해? 얘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처분 권한까지는 안 들어가는 것. 이건 특별수권이 필요해요. 채권을 포기하는 행위라든지 계약을 해제하는 행위라든지 면제 안 들어갑니다. 근데 중도금, 잔금, 수령 권한 이런 것들, 지급 유예 권한 이런 것들 체크를 해주시고 두 번째 복대리는 뒤에 제가 신장 문제로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신장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제가 가을병으로 하나 드렸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남용. 요거는 대표권 남용에도 준용되고 그리고 친권 남용에도 준용되고 이렇게 두 개 챙겨가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그리고 시험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게 결국 무건대리인데 무건대리에서는 투트랙으로 유동적 무효임을 전제로 협의무건 이것도 투트랙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본인이 하겠다 두 가지 중에 하나. 괜찮은데? 그렇죠. 그래서 추인권은 뭐다? 형성권, 단독행위, 처음부터 유권대리로 전환, 소급표. 그렇기 때문에 원칙 전부 추인, 상대방 동의 없는 한 일부 변경 추인 X. 다만 그 추인은 명시, 묵시 가능. 묵시라고 할 때에 또 단순 방치만으로는 안 됨. 자신이 처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효과 기속 승인 사정이 있어야 됨. 돈 받는 행위가 대표적임. 그리고 상대방 입장에서도 나도 특트랙으로 가보자. 일단 본인에게 가는 것 얘는 차이가 뭐죠? 발신인데 거절이죠. 차이점. 그리고 똑같습니다. 선의철회권. 얘는 단독행위 거절권이 없죠. 계약이니까. 단독행위 거절권은 없고 그리고 표현대리. 이게 바로 여기 있네요. 이렇게 넘어가면 되죠. 뒤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무건대리인에게 가는 135조 책임. 법정의 무과실 책임이고 어떻다?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부여했다. 둘 중에 하나 골라보자. 계약 이행을 청구하거나 또는입니다. 여기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거나 근데 또 제한 능력자한테는 하지 마시래요. 자, 극강의 보호 규정들. 그리고 이 계약 이행 교재 갖고 계신 분들은 판례 다 아실 겁니다. 계약 이행 불이행 시 당연히 또 손배가 됩니다. 이 손배랑은 다른 거죠. 처음부터 손배를 청구한 것과 계약 이행을 청구했는데 계약 이행을 못해서 나오는 손배는 얘 두 개 다른 거예요. 이거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미리 예정했대요. 손해배상액의 예정. 이런 게 이제 채권법 영역인데 민법 총칙 관련됐으니까 한 점씩 툭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계약 이행을 선택한 경우 손해배상의 예정도 청구 가능하다. 맞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기출 8번. 자, 18세의 갑은 미성년자네요. 대리인 가능합니까? 대리인 가능하죠. 대리인이 취소 못하죠. 뒤에 대리인을 사칭하여니까 무권 대리네. 그가 보관하고 있던 을의 노트북을 그 사정을 모르는 선이 병에게 팔아 제끼셨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을이 병에게 매매 계약을 추인한 때에는 확정적으로 효력이 생기면 2번. 추인한 때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병은 매매 계약을 철회. 그쵸. 2번이 진짜 시험에 자주 나왔을 때 어려운 거죠. 추인의 경우에 어떻다? 상대방이 그걸 몰랐다 그러면 선의 철회가 이깁니다. 추인과 철회와의 관계 정리 잘 해주시고 3번 을이 추인하지 않으면 갑은 자신의 선택 틀렸네요. 상대방 선택. 4번 병이 갑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더라도 병은 을에게 추인 여부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선악불문 확답 최고권. 5번 을이 추인한 때에는 갑이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매매계약 대리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여기 나왔네요. 대리행위 취소 못하는 것. 그래서 이제 추인 거절권에서는 사실 별 내용을 안 내는 게 앞서 봤던 얘는 시직 권리남용 판례 그거 봐주시면 되고요. 혹시나 또 한 지문 나왔을 때 그쵸. 무권 대리인이 본인 상속하고 무효 주장하는 건 시직 위반이고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29페이지. 자 기출 9번 을은 자 대리권 없이니까 무권 대리고요. 뒤에 행위 능력자라고 했으니까 크게 문제 안 되고요. 임의 대리인이라고 행세하면서 갑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옳지 않은 것은 표현 대리인 고려하지 말랍니다. 1번 을이 위 계약에 따라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갑은 병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2번 왜냐면 무권 대리는 유동적 무효니까 원칙 그쵸 등말청 가능. 2번 을이 위 계약 당시 제한 능력자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고 자 그다음에 3번이 대표적인 묵시적 추인 사례입니다. 갑이 을의 무권 대리인을 알면서 인식했죠. 병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하여 전부 수령입니다. 즉 일부 수령해도 돼요. 전부 위에다가 일부 써두셔도 됩니다. 뒤에 제가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받았다라는 게 중요해요. 대금의 일부를 받았다라는 건 채무가 이행됐다라는 겁니다. 전부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문제되지 않고 일부를 수령해도 그거 추인이에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번 갑이 을에 대하여 추인을 하였다면 병이 그 추인 사실을 몰랐으니까 이분의 선의 철회권이 이긴다. 자 정답 지문 확률이 높죠. 4번 철회권과 추인권과의 관계 잘 보셔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5번도 역시 기출빈도 높은 뒤에 계약 시에 소급한다. 소급 처음부터 유권 대리로 싹 다 전환시켜주는 겁니다. 뒤에 30페이지에 제가 묵시적 추인에 해당 여부 했고요. 자, 뒤에 보시면 어때요? 30페이지 박스에 일부도 들어가 있죠. 일부. 자 질문을 다시 바꿔볼게요. 일부를 수령했다고 해서 이게 일부 추인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일부를 수령하는 순간 전부 추인이 된 거예요. 전부 추인이 원칙이라고 했죠. 일부를 수령하는 순간 전부 추인입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들 문제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복수영합 시비를 어떻게든 피해가고 수험생분들 많이 배려해 준 거야. 그러니까 전부 수령을 낸 거잖아요. 전부 수령을. 고민하지 마시라고 굳이. 이런 게 나름 이제 출제자의 배려가 조금 돋보여요. 그래 우리 힘든데 쉽게 가자. 고민 안 하게끔. 괜히 공부를 진짜 깊게 하신 분들은 일부 수령? 일부 추인 안 된다고 했는데? 생각하는 순간 바로 틀립니다. 자 31페이지 기출 10번 자 행위능력자 갑은 대리권 없이 무권 대리 을을 대리하여 을 소유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장래요 아니죠. 역시 잘 나온다. 무효행위 추인과 다르죠. 무효행위 추인은 장래요. 2번 병이 계약 당시 알았다면 선의 철회권 못하고 정답 심플하게 3번 상대방에 대한 무권 대리인 책임은 법정의 무과실 책임이시다. 4번 상당 기간 확답 촉구 있다. 알아도 그쵸 악의 최고권
그리고 5번 또 진짜 잘 나오네요. 갑의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 병은 추인한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선의 철회권자가 이긴다. 자, 기출빈도 되게 높죠. 5번. 추인권과 철회권과의 관계도입니다. 기억 잘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기출 11번입니다. 이 한 문제만 풀고 잠깐 쉴게요. 자, 갑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못한 무권대리인 을은 갑의 대리인이라고 사칭하여 갑토지의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대리인이라고 사칭했기 때문에 무권대리입니다. 만약에 본인이라고 사칭했다 그러면 이건 대리가 아니에요. 자, 갑토지에 대해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옳은 것은 1번. 갑은 을의 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있으며 그 추인은 을이 아닌 병에게 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아니라 둘 다에게 가능하죠. 다만 무권대리인에게 했을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선의철회권자가 이긴다. 그리고 2번. 갑이 추인하지 않고 을이 자신의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을은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상대방 선택. 역시 잘 나오네요. 3번. 갑이 추인하면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추인한 때가 아니라 소급표. 4번. 병이 계약 당시 을에게 대리권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철회권 행사할 수 없고. 그리고 5번. 발신주의네요. 확답을 바라지. 체크 첫 번째 줄부터 해볼까요? 상당 기간. 밑에 발하지. 뒤에 추인, 거절, 간주. 그래서 발신주의 예외만 조금 추가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간평에서 확인 가능한 것. 일단은 1번 제한 능력자였습니다. 1개월 이상 발신이었고요. 효과는 두 가지로 추인, 간주인데 특별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면 추인, 거절로 보는 게 맞고, 그리고 두 번째 무권대리인 이걸 먼저 보겠습니다. 얘는 상당기간 발신 본인의 의사를 쉽사리 추정케 하면 안 되겠죠. 추인 거절 싫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얘는 1주간 전. 그쵸. 역으로 가셔야 되죠. 역으로. 여기까지인데 혹시라도 교재 있어요. 교재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더 알려드리긴 하는데 얘는 이제 계약에서 격지자간 말하는 거거든요. 격지자, 연착자, 연착통지. 이것도 발신인 건 맞는데 얘보다는 혹시라도 요게 좀 출제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싶어요. 채무, 인수, 승낙 최고권이요. 요것도 발신입니다. 마찬가지로 상당기간 지정해서 발신했는데 채권자가 대답이 없어요. 싫다는 거죠. 싫은데? 야, 그거 내가 대신 돈 갚아도 되겠니? 채무 인수랑 그런 거거든요. 싫죠. 물론 돈 받는 거야 기분 좋을 수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제3자가 와서 돈을 대신 갚겠대. 기분 나쁠 수도 있어. 왠지 느낌이 신임 배반 같은 느낌이에요. 싫다 해서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여기까지가 역시 우리 민법총 측의 A급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넘겨보시면 12번, 13번 두 문제, 신자까지 세 문제 남았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마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확실히 이제 오전이 민총, 오후가 물건이 딱 될 것 같네요. 잠깐 쉬어서 쉬고 나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